안녕하십니까. 저는 황작가입니다. 황작가의 책 읽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2장의 상어의 입 부분을 제가 3번에 나눠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책의 33쪽부터 읽어가겠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이주는 정치판을 들었다 놨다 하는 큰 이슈다. 멕시코에서 몰려오는 이민자 무리 때문에 미국인들이 다 죽게 생겼다는 도널드 트럼프의 주장은 거의 그의 상상이지만 현실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독일 대안당, 프랑스 국민연합당, 영국의 브렉시트 지지자들, 그리고 이탈리아, 헝가리, 슬로바키아의 집권당 모두 반이민, 반외국인 기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주와 이민자 문제는 오늘날 부유한 나라들에서 가장 첨예한 정치 이슈라고 말하기에 손색이 없을 것이다. 유럽의 주류 정당 지도자들마저 그들이 유지하고 싶어하는 진보적 전통과 물밀듯이 해안을 덮쳐오는 것처럼 보이는 위협을 일관성 있게 합치시키지 못해 고전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민자 문제가 이렇게까지 첨예한 정치 이슈는 아니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벌어진 짐바브웨 출신 이민자들에 대한 공격, 방글라데시의 로힝야족 위기, 인도 아삼주의 무슬림 이민자는 시민권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는 새 시민권법 등이 당사자들에게 주는 공포는 이민자 문제가 정치적으로 더 첨예한 나라들에서보다 결코 덜하지 않다. 이민자에 대해 이토록 맹렬한 반응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2017년 세계 인구 중 국제 이주자의 비중은 3% 정도로 1960년이나 1990년이나 내내 비슷했다. 유럽연합에는 매년 비유럽인 이민자가 평균 150만에서부터 250만 명씩 들어오는데 250만 명은 유럽 인구의 0.5%도 안 된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은 직장을 잡아서 왔거나 가족과 함께 살려고 온 합법적 이민자다. 난민의 경우에는 2015년과 2016년에 평소보다 많은 유입이 있긴 했지만 난민 지위 신청자가 그래서 100만 명이 넘었다. 2018년에는 EU의 난민 지위를 신청한 사람 수가 63만 8천 명 수준으로 다시 내려갔고 이 중 난민 지위가 부여된 사람은 38% 정도였다. 이것은 EU 인구 2,500명 중 1명꼴에 불과하다. 이게 다다.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인종주의자들이 울려대는 요란한 경고의 기저에는 인종이 섞일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순수한 혈통이라는 신화가 깔려있다. 그런데 이들이 외치는 경고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민자 문제가 첨예한 정치 이슈로 떠오른 6개 나라, 즉 독일, 미국,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에서 22,500명의 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 들어온 이민자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 실제와 매우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 인구 중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0%인데 이탈리아의 평균적인 응답자는 26%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주민 중 무슬림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동 및 북아프리카 출신의 비중도 매우 과장되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 응답자들은 이주민이 실제에 비해 교육 수준이 더 낮고 더 가난하고 더 많은 사람이 일자리가 없고 더 많은 사람이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에 빌부터 생계를 유지한다고 생각했다. 정치인들은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오해와 두려움에 한층 더 불을 지핀다. 2017년 프랑스 대선에서 극우 성향의 정치인 마린 르 펜은
이민자의 99%가 성인 남성이라고 누차 언급했는데 실제로 성인 남성은 58%였다. 또 르펜은 프랑스에 정착하는 이민자의 95%가 일할 의지가 없어서 국가가 그들을 돌보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실제로는 프랑스에 정착한 이민자 중 55%가 경제활동 인구였다. 이민자가 아닌 프랑스 국민 중 경제활동 인구는 56.3%로 이민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요즘처럼 사실관계 확인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세상에서도 이것은 선거에서 굉장히 유리한 전략이다. 최근에 수행된 실험 연구 2개가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미국에서 진행된 한 실험에서는 연구자들이 두 종류의 질문지를 준비했다. 하나는 이주에 대해 응답자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 즉 찬성 또는 반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주자의 규모와 속성에 대해 응답자들이 알고 있는 사실 정보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여기서 사실 정보란 얘기는 그들이 생각하기 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정보 질문지를 견해 질문지보다 먼저 받은 사람들, 즉 자신이 알고 있는 하지만 실제로는 왜곡된 사실 정보를 먼저 상기한 사람들은 이주에 반대하는 경향이 현저하게 더 높았다. 실제 숫자를 알려주자 사실관계에 대한 생각은 달라졌지만 이주를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에 대한 견해는 달라지지 않았다. 프랑스에서 진행된 실험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마린 르펜이 말한 가짜 주장들을 먼저 본 응답자들은 그렇지 않은 응답자들에 비해 르펜에게 투표하고자 하는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 경향은 르펜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를 눈앞에서 보여준 뒤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즉 사실관계는 그들의 정치적 견해를 수정하지 못했다. 이주라는 주제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더 편협해지고 사실 정보는 그 견해의 벽을 뚫고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사실관계가 쉽게 무시되는 데는 너무 자명하다고 여겨져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상반되는 증거가 나와도 의심하지 않게 되어버린 경제학 개념 하나가 놓여 있다. 이주에 대한 경제적 분석은 다음과 같은 매우 그럴듯해 보이는 3단계 논증의 형태를 띠곤 한다. 1. 세상에는 경제 여건이 좋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만 있다면 자기 나라에 있을 때보다 소득이 더 많이 올릴 것이 분명한 가난한 사람들이 아주 많다. 2. 따라서 그들은 기회만 있다면 자기 나라를 떠나 우리나라에 들어올 것이다. 3. 그렇게 들어온 이주민들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서 임금을 내리누르는 압력으로 작용해 기존에 우리나라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의 경제적 상황이 전보다 악화될 것이다. 이 논리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수요 공급 법칙의 표준적인 설명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원한다. 따라서 어디든 임금이 가장 높은 곳으로 이동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노동 공급이 증가할 것이다. 그런데 노동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므로 노동 공급이 증가하면 노동의 가격, 즉 임금이 낮아질 것이다. 이민자에게는 그 임금도 자기 나라에서 벌 수 있었을 소득에 비하면 높은 것이어서 여전히 득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노동자들에게는 손해다. 바로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는 꽉 찼다고 말했을 때 불러일으키고자 했던 이미지다. 이 논리는 너무나 간단해서 조그만 냅킨 뒷면에 그릴 수도 있다. 네, 밑에 이제 그림 2-1이 있습니다. 이것은 방금 말로 설명한 내용의 함수관계를 나타낸 그냥 간단한 표입니다. 이 논리는 단순하고 솔깃하다. 다만 틀린 논리라는 게 문제다. 우선 국가 간 임금 격차,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지역 간 임금 격차는 사람들이 이주를 하느냐 마느냐에 크게 상관이 없다. 물론 자기 나라에서 절망적인 수준의 빈곤에 처해 그곳을 벗어나려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정작 설명되어야 할 수수께끼는 자기 나라를 벗어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서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 장의 뒷부분에서 더 상세하게 설명할 것이다. 둘째,
설령 실제로 저숙련 이주민이 노동시장에 많이 유입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도착국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는 데 대한 근거는 매우 희박하다. 이주민들과 숙련 수준이 가장 비슷한 사람들, 즉 직접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이주민과 경쟁 관계일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에게도 그렇다. 오히려 이주민이 들어오면 이주민뿐 아니라 도착국 사람들도 대개 경제적 상황이 전보다 나아진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것은 노동시장이 갖는 특이한 속성 때문이다. 사실 노동시장은 수요 공급 법칙의 표준적인 이야기와 부합하는 면이 별로 없다. 네, 다음 소제목입니다. 언제 고향을 떠나는가? 소말리아계 영국인인 여류 시인 워선 샤이어는 이렇게 노래했다. 아무도 고향을 떠나지 않아요. 고향이 상어입이 되기 전에는요. 당신은 국경을 향해 내달리지 않을 거예요. 도시 전체가 국경을 향해 내달리지 않는다면요. 당신의 이웃이 목구멍에서 피를 쏟아가며 당신보다 빨리 국경을 향해 내달리지 않는다면요. 어린 시절 함께 학교를 다녔던 남자아이가 오래된 주석공장 뒤의 공터에서 당신에게 설레는 입맞춤을 했던 그 남자아이가 자기 몸보다 큰 총을 들고 있는 것을 당신이 보기 전까지는요. 당신은 고향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고향이 어떻게 해도 당신이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곳이 되기 전까지는요. 샤이어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점을 짚고 있다. 이라크, 시리아, 과테말라, 예멘 등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절실하게 탈출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 보이는 나라들은 가장 가난한 나라들이 아니다. 이라크의 1인당 소득, 물가 수준으로 조정한 구매력 평가, 즉 구매력 지수로 환산했을 때 이라크의 1인당 국민 소득은 라이베리아보다 20배가 높고 모잠비크나 시에라리온보다 10배가 높다. 예멘은 2016년에 소득이 크게 떨어졌는데도 여전히 라이베리아보다 3배가 높았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단골 공격 대상인 멕시코는 중산층 소득국에 속하고 모범 사례로 널리 알려진 복지제도를 가진 나라다. 이 나라들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라이베리아나 모잠비크의 평균적인 거주자가 겪고 있는 극심한 빈곤에 처해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들이 어떻게 해도 더는 자기 나라에 머물 수 없겠다는 절박함을 느끼게 된 것은 멕시코 북부에서 벌어진 마약과의 전쟁이나 과테말라의 끔찍한 군부 독재 혹은 중동의 내전 등이 불러온 끔찍한 폭력과 예측 불가능성으로 일상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네팔에서 수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농업 소출이 안 좋았던 해에도 사람들은 그리 많이 이주하지 않았다. 작황이 안 좋은 해에 사람들은 오히려 이주를 덜 했다. 밖으로 나갈 돈을 마련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네팔을 떠나기 시작한 것은 옛 마오주의 무장 세력이 다시 발흥해 폭력이 격화된 다음이었다. 이때 그들은 상어의 입에서 도망치고 있었다. 그리고 일단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들을 멈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제 그들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반대 유형의 사람들, 어떻게든 기회가 더 많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야망 있는 사람들도 있다. 샤티 아지트 레이 감독의 영화 아프 3부작 중 두 번째 작품 아파라지토의 주인공 아프처럼 말이다. 영화에서 아프는 고향에 홀로 계시는 어머니와 도시가 제공하는 역동적인 가능성 사이에서 고뇌한다. 또 중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언젠가 아이가 하버드에 갈 날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저축하는 사람도 그런 사례일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하며 우리도 그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이 두 부류의 중간에 떠나지 않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있다. 떠날 수밖에 없도록 내모는 내 외부의 극단적인 압박에 처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또한 이들은 1달러라도 더 벌 기회가 있으면 그곳이 어디든 그 기회를 잡으러 가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는다. 같은 나라의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것은 국경을 넘거나 출입국 관리 직원과 실랑이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훨씬 수월할 텐데도 많은 사람들이 해외는 고사하고 도시로도 가지 않고 계속 고향에 머문다. 도시와 농촌의 임금 격차가 매우 큰 상황에서도 그렇다.
최근에 델리로 이주해온 슬럼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생계비로 1인당 하루 2달러가 약간 넘는 만큼을 쓰고 있었다. 이것은 이들이 고향에서 누릴 수 있는 생활 수준보다 크게 높은 것이다. 설문에 참여한 델리의 슬럼 거주자 대다수는 비하르주나 우타르프라데스주 출신인데 이 두 주에서 소득 기준 하위 30%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생계비는 하루 1달러 이하다. 그런데도 1억 명은 좋게 될 이곳에 매우 가난한 사람들 압도적 다수가 델리로 가서 소득을 2배로 높이지 않고 계속 고향에 머문다. 경제 여건이 더 나은 곳이 있는데도 옮겨가지 않는 것은 개도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그리스에서 경제 위기가 정점이던 2010년부터 2015년 사이에 그리스를 떠나 이주한 사람의 수는 35만 명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기껏해야 그리스 전체 인구 중 3% 정도다. 2013년과 2014년에 그리스의 실업률이 27%나 되었고 그리스는 EU 회원국이어서 EU 내의 어느 나라로든지 자유롭게 이주할 수 있었는데도 그리스 사람들의 압도적 다수는 일자리를 찾아 이주하기보다 그리스에 계속 남아있는 편을 택했다. 네, 다음 소제목은 이주 추첨입니다. 하지만 왜 사람들이 이주를 하지 않는지는 애초에 수수께끼가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그저 우리가 이주의 이득을 과대평가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 이주의 이득을 가늠할 때 일반적인 실수 하나는 이주를 선택한 사람들의 임금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들이 이주를 결심하게 만든 수많은 요인과 성공적으로 이주하게 만든 수많은 요인을 간과하는 것이다. 이주를 택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특별한 기술이 있거나 남달리 체력이 강하거나 해서 자기 나라에 머물렀더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소득을 올렸을 사람들일 것이다. 이주자들이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일에 많이 종사하긴 하지만 그들이 하는 일은 대부분 힘들고 고되기 때문에 체력과 인내심이 많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남미계 이주민이 미국에서 많이 종사하는 일이 건설 현장 노동과 과수원 노동인데 이런 고된 노동을 날마다 해낼 수 있는 신체 역량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이주자의 소득과 고향에 남아있는 사람의 소득을 단순 비교해서 이주가 막대한 이득을 준다고 결론 짓는 것은 이주를 독려하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논거이긴 하지만 너무 순진한 접근이다. 이주를 한 사람들과 고향에 남아있는 사람들 사이의 임금 격차가 오로지 지역, 즉 이주 여부에서만 기인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려면 원인, 즉 지역과 결과, 즉 임금 사이에 정확한 연결고리를 식별해내야 한다.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식별의 문제, 즉 Identification Problem이라고 부른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 비자 추첨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비자 추첨을 신청한 사람들은 모두 비슷한 이주 성향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즉 당첨자와 낙첨자는 무작위로 정해지는 당첨 여부를 제외하면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들 사이의 소득 격차는 비자 추첨의 결과로 생긴 지역 차이 외에 다른 요인 때문일 수는 없을 것이다. 한 연구에서 뉴질랜드에서 비자 추첨을 신청한 통가, 즉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로 주민 대부분이 상당히 가난한 통가 사람들 중 당첨자와 낙첨자 사이의 임금을 비교한 결과 2주 1년 뒤에 당첨자들의 소득이 3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스펙트럼의 다른 쪽 끝인 고숙련 직군을 보면 미국 비자 추첨에 당첨되어 미국에서 일할 수 있게 된 인도 출신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은 인도에 남아있는 소프트웨어 전문가들보다 소득이 6배나 높아졌다. 네, 다음 소제목은 용암폭탄입니다. 위의 사례에서 연구자들은 비자 추첨을 신청한 사람들 사이에서만 비교를 했다. 이는 다른 조건을 통제해서 결과를 해석하기 쉽게 만들어주지만 이주가 일반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여전히 불충분하다. 비자 추첨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은 신청한 사람들과 매우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일지 모른다.
가령 이들은 마땅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이주를 해도 득을 볼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들일 수 있다. 하지만 순전히 외부에서 주어진 운 또는 불운에 의해 이주를 하게 된 사람들을 살펴본 몇몇 연구는 이주의 이득을 강하게 시사하는 매우 흥미로운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1973년 1월 23일 아이슬란드의 베스트만 나에이아르 제도에서 화산이 분출했다. 4시간 동안 섬 주민 5,200명이 모두 대피했고 사망자는 1명뿐이었지만 용암은 5개월간 계속 분출하면서 섬에 있는 가옥의 3분의 1을 파손시켰다. 대부분 용암이 직접 흘러넘친 동부 지역의 집들이었고 그 외의 지역에서 마구잡이로 떨어진 용암 폭탄을 맞은 몇몇 집도 피해를 입었다. 용암에도 끄떡없도록 지어진 집은 없었으므로 집이 파손되었느냐 아니냐는 전적으로 집의 위치와 하필이면 용암이 덮친 불운에 달려 있었다. 가옥 파손이 심했던 동부의 마을들이 다른 마을들에 비해 별달리 특이한 점이 있지는 않았다. 용암 분출이 있기 전에 파손된 집들은 파손되지 않은 집들과 시장 가격이 비슷했고 거주자들도 대개 어업에 종사하며 비슷비슷하게 살았다. 화산 분출은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자연 실험의 이상적인 조건을 제공했다. 자연이 주사위를 던져서 집이 파손된 사람과 파손되지 않은 사람을 무작위로 나눈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화산 분출 전에는 두 집단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고, 즉 이 표본 선정에 어떤 사전적인 편향도 개입되지 않았다고 가정할 수 있었다. 그런데 화산 분출 후에는 가옥이 파손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큰 차이가 나타났다. 당시의 정부는 가옥이 파손된 사람들에게 가옥과 토지의 가치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했다. 사람들은 그 돈으로 집을 다시 짓거나 새 집을 사서 섬에 계속 머물거나 아니면 섬 밖으로 이사할 수 있었다. 가옥에 파손된 사람들 중 42%가 섬 밖으로 이사하는 쪽을 택했다. 가옥이 파손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27%가 이사했다. 아이슬란드는 작은 나라지만 행정적으로 매우 잘 조직되어 있다. 그 덕분에 연구자들은 세금 기록 등을 이용해 화산 분출 전에 베스트 만나 에이아르 제도에 살았던 사람들 전체의 경제 상황을 장기적으로 추측할 수 있었다. 또한 아이슬란드에서는 완전한 유권자 데이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화산 분출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자손에 대해 완전한 유권자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유전자 데이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화산 분출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자손에 대해 부모가 누구인지를 모두 연결할 수 있었다. 이를 분석한 결과 화산 분출 당시 25세 이하이던 사람들에게 집의 파손은 장기적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무렵에 다시 읽겠습니다. 2014년 무렵에 사고 당시 집, 즉 부모 집이 파손되었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연 3,000달러 이상을 더 벌고 있었다. 이사를 하지 않은 사람도 포함된 것이긴 하지만 집이 파손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이사했다. 이 효과는 사고 당시에 나이가 더 젊었던 사람들, 즉 25세 이하에게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그들의 부모들은 사실 경제적 상황이 다소 약화되었다. 젊은 층에게서 나타난 긍정적인 효과는 그들이 대학에 더 많이 진학하게 되었다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또 외지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섬에 남았더라면 남들처럼 어부가 되었을 젊은이들이 이곳 어민들의 소득은 비교적 높은 편이었지만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더 잘 맞는 일을 찾아 나서게 된 면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직업상의 전환은 이미 오랫동안 어업에 종사해서 이 일의 지식과 노하우를 습득한 상태인 연장자들보다는 아직 어업의 노하우를 익히지 못한 젊은이들에게 더 쉬운 일이었을 것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짚어야 할 것은 젊은이들이 새로운 직종을 탐색하게 추동한 결정적인 계기가 용암 분출이었다는 사실이다. 즉 그들은 재난 때문에 억지로 섬을 떠나야만 했다. 집이 무사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섬을 떠나지 않았고
섬 사람들이 대대로 그랬듯이 어업으로 그럭저럭 괜찮은 소득을 올리며 사는 편을 택했다. 이런 종류의 관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를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핀란드에서 볼 수 있다. 패전국인 독일 편에서 전쟁에 가담했던 핀란드는 전쟁이 끝나고 영토의 상당 부분이 소련에 넘어갔다. 그 바람에 그 지역 인구 전체 약 43만 명, 핀란드 인구의 11%에 해당하는 인구가 핀란드 내의 다른 곳으로 가서 재정착해야 했다. 이때 이주를 해야만 했던 사람들은 핀란드의 다른 지역 사람들과 대체로 비슷했다. 전쟁 전에 이들이 다른 지역 사람과 차이가 있었다면 도시 인구와 공식적인 고용 상태에 있는 인구가 더 적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급박하게 쫓겨나 했던 혼란이 남겼을 트라우마에도 불구하고 25년 뒤에는 이곳 출신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보다 더 부유했다. 더 많이 도시화되고 직업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이동에 더 적극적이고 공식 노동시장에 더 많이 진입했기 때문이었다. 이주를 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린 것이 정주 성향을 느슨하게 해서 그들을 더 모험적이 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옮겨가도록 추동하는 요인이 전쟁이나 재난 같은 상황이라는 것은 경제적 인센티브 자체만으로는 사람들이 움직이도록 동기부여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네, 다음 소제목은 몰라서 안 움직이는 것인가? 입니다. 이러한 관성은 왜 생기는 것일까? 한 가지 가능성은 도시로 가면 경제적으로 처지가 더 나아지려는 것을 가난한 사람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방글라데시에서 수행된 한 흥미로운 현장 연구는 정보 부족만으로는 이주를 하지 않는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방글라데시에서 국내 이주를 하는 데는 법적 장벽이 거의 없다. 그런데도 농촌에서 소득을 올릴 길이 마땅치 않은 곤궁기, 현재어로는 문가라고 불리는 공궁기에 돈을 벌러 도시로 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 도시에는 건설공사 현장이나 교통 분야 등에서 저숙련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있는데도 말이다. 먼 도시는 그렇다 치고 작물 재배 주기가 달라서 그 시기에 곤궁기가 아닌 인근 농촌으로 가는 사람도 거의 없다. 왜 그럴까? 계절적인 이주를 촉진함으로써 가난한 농촌 사람들의 소득 진작을 돕고자 연구자들은 현지 비정부 기구와 함께 방글라데시 북부의 랑푸르 지역에서 몽가 시기의 이주를 촉진할 수 있을 법한 여러 방법을 시도해 보았다. 연구팀은 무작위로 표본을 선정해 한 집단에는 이주의 잠재적 이득에 대한 정보를 주고 다른 집단에는 동일한 정보에 더해 이주를 하기로 결정할 경우 추가로 11.5달러의 현금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11.5달러는 도시로 가는 교통비와 하루 이틀 정도의 식비를 충당할 수 있는 액수다. 정보와 금전적 인센티브를 모두 제공받은 집단에서는 기준 집단, 즉 정보도 금전적 인센티브도 제공받지 않은 집단에 비해 몽가 시기에 이주한 가구 비중이 22%나 높아졌다. 기준 집단에서 이주한 가구 비중은 36%였다. 이주한 사람 대부분은 도시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데 성공했다. 평균적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이주한 기간 동안 105달러를 벌었는데 이는 고향에 있었다면 벌 수 있었을 소득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다. 덕분에 그들은 66달러를 가족에게 송금하거나 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다. 그 결과 가족 중에 이주한 사람이 한 명 있으면 식구들이 평균적으로 무려 50%나 칼로리를 더 섭취할 수 있었고 심하게 굶주리던 사람들이 상당히 안정적인 식품 소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들은 왜 비정부 기구에 추가적인 동료가 있어야만 이주를 하는 것일까? 왜 심하게 굶주려야 할 정도의 빈곤도 그 자체만으로는 이주를 추동하기에 충분한 요인이 되지 못하는 것일까?
이 연구 결과를 보면 정보 부족 때문은 아닌 것이 분명하다. 금전적인 인센티브 없이 정보만 제공받은 집단에서는 이주한 사람 비중이 기준 집단과 별 차이가 없었다. 즉 정보 자체만으로는 이주를 독려하는 데 효과가 거의 없었다. 게다가 금전적인 인센티브까지 받아서 이주를 한 사람 중에 다음번 공군기 때 또 도시로 간 사람은 절반밖에 되지 않았다. 이들은 도시에 가면 일자리를 구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므로 적어도 이들에게는 도시에 일자리가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주를 저해한 요인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요컨대 강제로든 아니든 이주를 하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고향의 모든 것을 버리고 부유한 나라로 갈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개념은 전혀 진지하게 받아들일 만한 것이 못 된다. 경제적 보상이 상당한데도 이주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매우 적다. 경제적 요인을 압도하는 무언가 다른 요인이 이주를 꺼리게 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 수수께끼는 잠시 후에 다루어 보기로 하고, 이주자가 있을 때 노동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특히 흔히들 생각하듯이 이주자가 도착국 노동자들에게 해를 끼치면서 이득을 얻는지를 먼저 살펴보기로 하자. 네, 다음 소제목은 아무도 가라앉지 않는다 입니다. 이주자는 현진 노동자에게 피해를 입히는가? 이것은 경제학계에서 매우 맹렬하게 논쟁이 벌어지는 주제다. 전반적으로 실증 근거들이 시사하는 바는 통념과 달리 이민자가 상당히 많이 유입되어도 현지인의 고용이나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은 거의 미치지 않는다는 것인 듯하다. 그렇더라도 딱 떨어지게 확인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논쟁은 결론 없이 계속된다. 국가는 이주를 제한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고, 특히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민자의 유입을 제한하려 할 것이다. 한편 이민자가 아무데로나 나가지는 않는다. 즉 이들도 기왕이면 더 나은 기회가 있는 곳으로 골라서 가려고 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이유가 결합해서 각국의 도시별로 거주자 중 이민자 비중과 현지인의 임금을 그래프로 그리면 우상향하는 곡선을 얻게 된다. 즉 이민자가 많을수록 현지인의 임금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주 옹호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다. 하지만 이것은 그럴듯해 보여도 완전히 잘못된 논리일 수 있다. 이주민이 현지인의 임금에 미치는 진짜 영향을 알아내려면 해당 도시의 임금의 반응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이주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주가 임금을 올린 것이 아니라 높은 임금이 이주를 견인했을 가능성을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으로도 충분치 않을 수 있다. 현지인과 기업도 어느 장소에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사결정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가령 이주자가 유입되면서 현지인 노동자들이 그 도시를 많이 떠나야 했다면 남아있는 사람들의 임금이 낮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남아있는 현지인들의 임금만 보면 도시를 떠난 사람들이 겪은 고통은 완전히 간과되어 버린다. 또 이주자의 유입으로 풍부해진 노동력을 보고 기업들이 이 도시로 이전해 오면서 다른 도시들이 피해를 보았을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이주자가 유입된 도시의 임금만 보면 다른 도시의 노동자들이 입은 피해를 간과하게 된다. 이런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영리한 시도 하나를 마리엘 보트리프트에 대한 데이비드 카드의 연구에서 볼 수 있다. 1980년에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가 원하는 사람은 쿠바를 떠나도 좋다고 승인하는 내용의 연설을 하고 나서 4월에서 9월 사이에 쿠바인 12만 5천 명, 괄호 열고 대부분 교육을 혹은 전혀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다시 읽겠습니다. 대부분 교육을 거의 혹은 전혀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다시 읽겠습니다. 4월에서 9월 사이에 쿠바인 12만 5천 명이 쿠바의 마리엘항을 떠나 마이애미에 도착했다. 카스트로의 연설은 예기치 못한 것이었는데도 사람들은 곧바로 반응했다. 카스트로는 4월 20일에 연설했는데 그달 말이 되기도 전에 사람들은 쿠바를 떠나기 시작했다. 그중 상당수가 마이애미에 정착했고 마이애미는 노동력이 갑자기 7%나 증가했다. 그렇다면 본래 마이애미에 있던 사람들의 임금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것을 알아내기 위해 카드는
이중 차분법이라는 접근법을 사용해 쿠바 이민자들이 들어오기 전과 후에 마이애미 거주자 임금과 고용률 변화를 마이애미와 비슷한 미국 도시 4곳 애틀란타, 휴스턴, LA, 템파와 비교했다. 이주자가 유입된 후 기존의 마이애미 사람들의 임금과 일자리 증가가 그 기간 동안 비교 가능한 4도시의 임금과 일자리 증가에 비해 뒤처졌는지를 알아보려는 것이었다. 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쿠바 이민자들이 마이애미에 도착한 뒤 단기 이주자들이 대거 유입된 직후와 장기 이주자들이 대거 유입되고 몇 년 뒤 모두에서 기존 마이애미 거주자들의 임금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마이애미 거주자 중 마리엘 보트리프트 때보다 더 먼저 미국에 들어와 살고 있던 쿠바 이민자들만 따로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 옛 이민자들은 마리엘 보트리프트 때 들어온 새 이민자들과 특성이 가장 비슷해서 노동시장에서 가장 크게 피해를 입었을 법한 사람들인데도 이들의 임금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 연구는 이주의 영향을 실증 근거를 통해 알아보려는 시도에서 중요한 일보 전진이었다. 쿠바 이민자들은 미국의 여러 도시 중에 고용 기회를 보고 마이애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저 쿠바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어서 마이애미로 왔을 뿐이었다. 또 마리엘 보트리프트 사건은 갑작스러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노동자와 기업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그에 대한 반응을 할 시간이 없었다. 즉 마이애미의 기존 노동자가 노동시장에서 경쟁이 심해질 마이애미를 떠남으로써 또 기업이 노동력이 풍부해질 마이애미로 들어옴으로써 반응할 만한 시간이 없었다. 카드의 연구는 방법론과 결론 모두에서 이후의 연구에 큰 족적을 남겼다. 이것은 수요 공급 모델이 이주에는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보여준 연구였다. 물론 그 때문에 이 논문을 두고 반박과 재반박이 오가며 맹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아마 경제학에서 이것보다 더 열정적으로 공방이 오간 논문은 없었을 것이다. 마리엘 보트리프트 연구를 비판한 쪽의 대표 주자는 저숙련 이주자 유입을 막는 정책을 오랫도록 지지해온 조지 보르하스다. 그는 비교 대상 도시를 더 많이 포함하고 마이애미의 기존 노동자를 고등학교 중퇴, 비히스패닉 남성으로만 한정해 마리엘 사건이 미친 영향을 재분석했다. 마이애미의 기존 노동자를 그렇게 한정한 것은 이들이 가장 크게 우려해야 할 집단이라는 가정에 기반한 것이었다. 보르하스는 이들의 임금이 마리엘 이주자가 들어온 후 비교군의 도시들에 비해 급격히 낮아진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이후에 다른 연구자들이 고등학교 중퇴 히스패닉 노동자들 가로 열고 이들이야말로 쿠바 이민자 유입으로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볼 만한 집단인데도 보르하스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들을 분석해서 제외했다. 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겠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다른 연구자들이 고등학교 중퇴 히스패닉 노동자들과 여성을 포함해 마리엘 사건을 재분석했을 때 보르하스의 결과는 다시 뒤집혔다. 이 여성도요. 보르하스는 뚜렷한 이유 없이 여성도 분석해서 제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교 대상 도시들을 달리 보았을 때도 이주자 유입이 현지인의 임금이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이 발견되지 않았다. 네, 또 설명이 있습니다. 마리엘 사건 전에 고용과 임금이 마이애미와 매우 유사한 추이를 보이던 도시들, 이게 비교 대상 도시란 얘기입니다. 그래도 보르하스는 확신을 접지 않았고 마리엘 사건에 대한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자, 그래서 마리엘 사건이 마이애미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는 것인가? 당신이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지 아직도 모르겠다면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다. 게다가 양 진영 모두에서 아무도 입장을 바꾸지 않았고 그들의 견해가 정치적 견해와 관련되어 보인다는 점도 우리가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마리엘 논쟁에서 누가 옳든 간에 이주 정책을 30년 전에 하나의 도시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의 기초에 결정하는 것은 어쨌거나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없다.
다행히 카드의 연구에서 영감을 받은 많은 연구자들이 난민이나 이주민이 예기치 않게 발생했고 최종 정착지를 그들이 직접 선택할 수 없었던 사례들을 다수 찾아내 이들의 유입이 현지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한 연구는 1962년에 알제리가 프랑스에서 독립한 후 유럽계 알제리인들이 프랑스로 강제 송환되었을 때 프랑스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분석했다. 또 다른 연구는 1990년에 소련이 해외 이주에 대한 제약을 풀었을 때 소련에서 이스라엘로 이주민이 대거 유입되었던 사례를 분석했다. 이때 이스라엘은 4년 사이에 인구가 12%나 늘었다. 또 1910년부터 1930년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주민이 대거 들어왔을 때 미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본 연구도 있다. 이 사례들 모두에서 이주민의 유입이 현지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어느 경우에는 오히려 이주민이 현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를테면 유럽 이민자가 미국에 유입되면서 미국인의 고용이 전체적으로 늘었고 많은 미국인이 관리자나 작업반장으로 승진했으며 산업 생산도 증가했다. 더 최근의 사례로 세계 각지에서 서유럽으로 들어온 난민이 유럽에 현지인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들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중 덴마크에 대한 연구 하나가 특히 흥미롭다. 덴마크는 여러 가지 면에서 놀라운 나라인데 거주자 각각에 대해 상세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놀라운 점 중 하나다. 과거에는 덴마크에 난민이 들어오면 그들의 선호나 취업 역량에 상관없이 그들이 정착할 도시를 정부가 지정했다. 여기에서는 그 도시에 이용 가능한 공공주택이 있는지와 난민의 정착을 도울 수 있는 행정적인 여력이 있는지만 고려되었다. 1994년에서 1998년 사이에 보스니아,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이라크, 이란, 베트남, 스리랑카, 레바논 등 여러 나라에서 이주민이 대거 들어왔고 이들은 대체로 무작위로 덴마크 곳곳에 보내졌다. 그러다 이주민의 정착지를 정부가 지정하는 정책이 1998년에 폐지되자 그 이후에 들어온 이주민들은 같은 나라 출신이나 같은 민족 사람들이 먼저 정착해 살고 있는 것으로 가는 경향을 보였다. 가령 이라크 출신 이민자 중 1998년 이전에 들어온 사람들은 거의 순전히 우연으로 정착지가 정해졌다면 1998년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은 먼저 들어온 이라크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서 정착했다. 그 결과 덴마크의 몇몇 도시는 단지 1994년부터 1998년에 이민자의 재정착을 지원할 만한 행정적 여력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도시들에 비해 이민자가 훨씬 많아지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도 더 과거의 사례들을 살펴보았던 연구들에서와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다. 이민자가 많이 유입된 도시와 그렇지 않은 도시 사이에 저학력 현지인 노동자들의 고용 및 임금을 비교해 본 결과 이민자가 유입된 도시에서 현지인 노동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 연구들 모두 저숙련 이주자가 유입되어도 현지인의 임금과 고용에는 일반적으로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지만 오늘날의 정치 논쟁에서는 실증 근거의 뒷받침 여부에는 아랑곳 없이 무턱대고 외쳐대는 주장만 난무하고 있어서 정치적 입장을 넘어선 생산적인 논의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차분하고 이성적인 목소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경제학계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세심한 과정에 관심 있는 독자라면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기관인 미국 과학 아카데미에서 출간한 이주의 영향에 대한 보고서의 267페이지를 보면 좋을 것이다. 미국 과학 아카데미는 때때로 어떤 사안에 대해 과학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패널을 소집하곤 한다. 이민에 대해서도 패널이 소집되었는데 참가자에는 이민 옹호론자와 이민 회의론자, 즉 조지 보르아스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좋은 점, 나쁜 점, 이상한 점을 빠짐없이 다뤄야 했고 보고서 내용은 긴 논증 과정을 따라가느라 장황하게 작성된 부분도 많다. 하지만 여기서 도출된 결론은 분명하다. 적어도 경제학자들 사이에
합의에서 나올 수 있는 결론 중에 이보다 더 분명한 결론은 없을 것이다. 네, 결론 내용입니다. 최근 몇십 년간의 실증 연구들에서 나온 결과는 1997년에 미국 국립연구위원회가 펴낸 보고서 새로운 미국인들 이 내렸던 결론과 대체로 부합한다. 10년 이상 동안의 영향을 측정한 결과 이민이 현지인의 임금에 미친 영향은 전반적으로 매우 작았다. 네, 다음 소제목은 왜 이주와 관련해서는 노동시장이 다르게 움직이는가 인데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약간 현실감이 없는데요. 이게 지금 서부 유럽 그리고 미국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곧 나중에 대두될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이주자 문제. 네,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